107페이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2002년 11월 1일 김대중 정부 때 시행을 했습니다. 적용 대상이 있는데 그게 서울에서 4억 원 이상 박스 안에 과밀 억제권역 3억 원 이상 환산보전금인데 광역시 2억 4천만 원 이상 기타 지역 1억 8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전부 이하입니다. 조금 전에 주택임대차는 모든 주택이 다 적용된다고 했는데 상가는 모든 상가가 다 적용이 안 되도록 제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정부보다는 김대중 정부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밀어붙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민주정부였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서 그 건물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큰 건물들은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4억 원, 서울에서는 환산보전금이 4억 이하인 경우입니다. 근데 서울의 주요 상권, 홍대 앞이나 가로수길이나 강남, 대로 근처에, 강남역 근처에 이런 데 전부 다 환산보전금 다 4억 넘어가죠. 대부분. 그래서 거의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금액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고 또 영업용 상가만 적용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라든가 종친회, 그런 건물들, 동창회 건물 이런 거 적용이 안 되고요. 영업용 건물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인데 대항력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이사하고 장사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확정일자보도 마찬가지. 확정일자보다 보면 주택하고 똑같이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고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 받는데요. 맨 밑에 그 박스에 나와 있는데 아까 주택인 경우는 서울에서 9,500만 원 이하인 경우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된다고 했죠. 상가는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한 것입니다. 과밀 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900만 원, 그 다음에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 계약갱신 요구인데 묵시적 갱신, 법적 갱신인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년이라는 숫자 3년 5년 시험에 나오니까 5년 기억하십시오.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가 있고요. 그건 좀 이따 보고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가 있는데 중요합니다. 그것도. 자, 그러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입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 즉 5개월 동안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면은 5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8가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 1년 계약 했는데 또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장이 가능한데 이렇게 연장할 때 처음에 1억이었다면은 1년 지나면 아까 몇 % 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9% 올릴 수 있었죠? 그럼 1억 900만 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 1억 900만 원에서 9% 올릴 수 있어요. 시세만큼.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다만 2년이 지나고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3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번 3개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법조문에는 이르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인데
이때까지 연체된 금액이 300만 원이 됐다면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만 내고 50만 원 안 내고 이렇게 했다면 그게 합하면 6개월을 그렇게 했으면 300만 원 되겠죠? 한 번이라도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뭐 한 달에는 70만 원 연체됐다가 한 달 60만 원 됐다가 이 다 합해서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이 연체된 적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이 있는 경우니까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경우도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 그 다음에 3번에 쌍방합의하에, 이거 쌍방합의하에 대신에 사법고시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X입니다.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쌍방합의하에.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가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동의받아 하면 X죠.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대신에 시험에 경미한 과실 하면 X죠. 중대한 과실입니다. 6번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7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새로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임대인이 다음 각 항이 아니고 각 사항 하나에 해당하여 이 말 없이 그냥 옛날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요. 포괄적으로. 근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3가지가 적시되어 있죠. 자, 이 3가지 중에서 집주인이 아니니 건물주 상가니까 건물주가 악용할 소지가 높은 게 뭘까요? 1, 2, 3번 중에서 1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등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2번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3번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3개 중에서 건물주가 악용할 사례가 높은 게 뭐겠냐고요? 애매한 표현을 이렇게 왜 써놨겠어요? 법적으로 상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있는 이유는 변호사들이 돈 벌어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애매한 게 있어야 변호사가 이게 뭐 상당하다, 사회통념상 이런 말 나오는 거는 거의 판사 마음이잖아요. 그게 판사가 필요하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예요.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3개 중에서 뭐가? 2번은 보세요. 건물의 노후, 훼손, 일부 멸실, 안전사고 우려. 도대체 얼마나 노후해야 되는가, 어떤 정도 훼손돼야 되는지, 아니면 뭐 안전사고 우려가 도대체 얼만큼 있어야 있는 건지, 이건 판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소송해가지고 판사, 변호사 돈 벌어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 그래서 이걸 악용한다고 지금. 위험해도 안 되겠다, 도저히 철거해야 되겠다, 나가라 이렇게 해놓고 권리금 엄청나게 장사 잘 돼가 손님 많이 오면 그래놓고 직접 주인이 장사하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가장 악용하고 있대. 지금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을 바꾸려고 하는 건 이런 부분을 바꾸려고 해요. 권리금을 보호해주겠다 이 말은 권리금을 직접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보완하려고 하고 또 뭐에 임차인이 장사하고 있다가 새로운 임차인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넘기겠다 하면은 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협력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뭐 협력할 의무라기보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하고 계약 체결해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보증금을 완전히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올려버리면 계약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터무니없이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터무니없이가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주인이 악용할 소지가 높아요. 특히 2번 이게 지금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걸 악용 많이 하고요. 3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비켜줘야 되죠. 지금 옛날 용산 참사가 일어난 것도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용산의 그 세입자들이 권리금 다 날아가니까 그게 막 데모하고 한 거예요. 그 재건축, 재개발하면 권리금 하나도 보호가 안 되거든요. 지금 장사하고 권리금 주고 들어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정비구역으로 포함돼가지고 막 나가라고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투쟁한 거예요. 못 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경우도 만약에 그럼 이런 권리금까지 보호해 주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건물주한테 또 돌아가는 게 작겠죠. 권리가액이 낮아지겠죠. 이 좀
누가 이익 보면 또 누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이 부분 하여튼 7번 이게 좀, 7번에 2번이 특히 지금 많이 악용하고 있다, 건물주들이. 옛날에는 1, 2, 3번 이렇게 안 돼 있고 맨 위에 것만 있었어요. 그냥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만 돼 있었다고, 옛날에는. 그 재건축이 그냥 다시 짓겠다고 하면 재건축이잖아. 무슨 법에 의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 다시 짓는다, 지어야 되겠다, 나가라 해놓고 안 나가고 장사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 2, 3번 이렇게 다시 세분화 시키는데, 세분화 시키고 보니까 또 2번이 또 애매하죠, 표현 자체가. 8번,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부 이거 판사, 변호사들이 돈 벌으면 기록해놨죠. 어느 게 중대한 사유인지, 어떤 게 현저한지, 이거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뭐 어떤 것이 현저한지 묻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아까 월차임 전환율 그 맨 밑에 1할 2푼이 뭐예요?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아까 이야기했죠? 주택은 뭐였어요? 10% 또는 기준금리 4배 이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10페이지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요청입니다. 지금 상가에서는 거기에 보면은 건물의 임대차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공 요청이라고 하면 복사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달라 할 수 있고요. 그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그 다음 사업자 등록 신청일. 3번에 이 사업자 등록 신청일을 알아야 확정일자 우선면제 언제 생기는지 알 수 있겠죠? 그 5번에 확정일자 받은 날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가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주택은 그 세입자 지금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죠, 이때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가구에 방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세입자들이 많아. 근데 도대체 이게 집은 7억짜리인데 세입자 보증금 다 전세 합하니까 5억, 은행 융자 4억, 9억이 돼버려요. 그럼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면은 주인한테 물어보면 주인이 거짓말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상가와 마찬가지로 주택도 확정일자부 이거 열람할 수 있어요, 이제. 주택도 올해부터. 단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근데 지금 열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올해 체결된 계약부터 가능하니까 옛날에 한 거는 열람 안 해줄 수 있거든요. 올해 지금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버리면 다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요거는 민사특별법인데 여러분들이 안 한다면서 이번에. 근데 민사특별법인데 민법에서 해야 되는데 민법에서 안 하고 중개사법에서 먼저 하는 게 좀 실례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김영삼 정부 때 만들었잖아요.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죠. 부동산을 나무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는 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명의신탁 약정의 정의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라 하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네모하시고요. 동산은 명의신탁이라는 게 성립할 여지가 없어. 명의를 신탁한다 이 말은 맡긴다 이 뜻이죠. 명의를 나무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동산은 인도함으로써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동산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동산이고, 이때 부동산이라 하면 판례가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제 부동산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도 포함된다. 그럼 예를 들면 이를테면 애인한테 벤처 승용차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의만 네 명의로 해주는 것이 이건 내 거다. 헤어질 때 돌려주고 가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약정이 돼 있다면 그건 명의신탁 약정 위반으로 처벌받아요. 실명법 위반으로. 근데 이거는 밝혀내기가 힘들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해? 그냥 사줬다. 아무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사줬다면 뭐가 돼요? 무상 증여가 되겠죠? 이거는 뭐 무상 증여고 조건 없이 사줬다면, 조건 헤어질 때 돌려주고 가라고 약속이 돼 있다면 그거는 명의신탁이 된다고요. 명의신탁.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 그래서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만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소유권, 기타, 물권 메모하십시오. 채권 X입니다. 물권입니다. 물권입니다. 물권. 채권 X. 그래서 예를 들면 애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줬어요. 돈은 내가 내주고 전세권자는 애인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고 그러면 실명법 위반이에요, 이거.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임차권 등기를 애인 명의로 해줬다 하더라도 이는 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만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물권입니다.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또는 가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한다. 신탁이라는 말은 맡긴다는 뜻이다. 111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2번 명신탁 관계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고요. 3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맨 밑에 명의신탁의 유형, 이자 간 명의신탁,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고 3자 간 명의신탁 민법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112페이지 중간에 방가로 2번 3자 간 명의신탁, 즉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위임형 명의신탁, 소위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3자 간, 세 사람 간의 명의신탁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등기 명의신탁이 있고요.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계약 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이자간 명의신탁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민법에서 이 3자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자, 그러면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매수인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돈을 주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다 끝날 것을 이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수탁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를 빌린 사람을 신탁자라고 합니다. 신탁자. 그럼 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나중에 되면 민법에서 또 합니다.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이 등기도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인 등기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선악을 불문하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그래서 이 제3자는 악의 제3자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매도인이 갑, 매수인이 을, 수탁자 병, 제3자 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등기는 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상태라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 을, 병 중에서. 예, 갑이 소유자죠. 왜냐면 등기가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그럼 갑이 소유자고, 그래서 이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바로 을이 수탁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어서 유효합니다. 효력은 있습니다. 어차피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니까. 이게 소위 계약맹신탁인데, 그럼 갑 물건을 병이 임의로 처분하면 병은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 자가 타인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 피해를 입히면 회사 임원이 회사에다 피해를 입히면 배임죄죠. 배임죄. 조현아 부사장은 엄청난 그거 지금 공짜로 1등석이 1200만 원이래요. 미국까지. 그래서 아마 공짜로 타고 다녔을 것이다. 조사해달라고 수사 의뢰했잖아요. 만약 공짜로 타고 다녔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 배임죄가 돼가지고 임무를 배반해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입혀가지고 배임죄도 성립하고 또 이게 횡령해가지고 자기 재산적 이득을 취득했으면 횡령죄도 성립하고 엄청나게 죄가 많더라고. 그럼 또 이게 이런 소득이 불로소득이 생겼으면 기타 소득으로 세금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 5억이 넘으면 조세범 가중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 되고 긁고 넘어지려고 하면 엄청나게 처벌할 게 많죠. 누구든지 법 위반 안 하고 저도 아마 지금 잡아가지고 조사하면 위반한 거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 항상 잡혀갈 수도 있다는 걸 대비를 해야 돼요. 이 횡령죄는 횡령죄입니다. 배임죄가 아니고 이것은 횡령죄. 갑의 물건을 병이 처분했기 때문에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은 뭐냐면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매수인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전주, 물주, 자금주를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 고급스럽게? 스폰서라고 하대, 스폰서. 예, 이게 스폰서가 누구예요? 신탁자예요, 신탁자. 돈 대주는 사람이 물주가, 전주가 따로 있었다고요? 이 물주, 전주와 이 매수인은 수탁자가 되겠죠, 수탁자? 신탁자에 대비해서 수탁자가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은 이거는 유효합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합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매도인이 선이라면 이 매매계약은 원래 매매계약 등기 무효라고 했잖아. 이게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원래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도 원래는 무효인데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명의수탁자이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게 뭐가 있었냐면 MB가 맞나? 이명박 MB가 도곡동 땅, 내곡동 땅 다 이게 이 소위 계약 명의신탁 위반 여부가 고소됐었잖아요. 고발됐었잖아요. 그 지금 내곡동 땅 그 사적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살려고 내곡동이 어디예요? 청계산역 앞에 좋은데 여기가 청계산역 앞에가 내곡동이에요. 그 내곡동 땅을 아들 명의로 샀어요. 자기가 이명박 대통령이 법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언론에다가 내 명의로 사면 주위에 땅값 올라갈까봐 대통령이 샀다고 하면 땅값 올라갈까봐 아들 명의로 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자기는 좋은 말로 그냥 법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바로 고발당했잖아. 아들 명의로 샀다. 돈은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명의신탁이죠? 그럼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한테 받은 게 아니고 큰아버지한테 뭐 7억 빌리고 어머니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했다. 큰아버지 7억 빌리면서 통장으로 받았나 현금으로 받았냐 물으니까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이자는 줬냐 물으니까 이자 어제 주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큰아버지한테 빌렸다고 하는데 그 법을 알면은 처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인터뷰하면서 아들 명의로 샀다 이런 말 안 하겠죠? 아들이 아마 큰아버지한테 빌리가 샀나 보다.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했으면 조사받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면서 아들 명의로 샀다 말해버려서 그 인터뷰하면서 그러는 바람에 조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어느 게 더 적발 안 되겠어? 이거하고 1번하고 2번하고 중에서 현실적으로 2번 이거는 이 두 사람만 비밀 지키면 찾아낼 수가 없잖아. 두 사람만 잡아 떼버리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두 사람만 잡아 떼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검찰에서 이 세 명 불러다가 분리신문 한다고 여기 가서 두 사람 불렀는데 끝까지 자꾸 거짓말 할래? 이렇게 나온다고. 소위 폴리바게닝이라고 유죄 협상을 해요. 너 빨리 불면 봐줄 건데 끝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자꾸 협박한다고요. 그러면 불어버렸어. 그러면 또 여기 가서 여기서 불었는데 너 지금 계속 거짓말 할래?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이게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어. 세 명이 알면. 근데 이건 두 명만 아니까 뭐 밝혀내기 어렵죠. 두 명만 하니까. 이게 소위 계약맹신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야 횡령죄인데 이는 민법 186조에 의해서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온 이상 이게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강농석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공항 근처에 처제 이름으로 땅을 샀어요. 그 처제 이름으로 투기했냐 물어보니까 처제가 지가 투자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처제 이름이나 처남 이름을 사놓으면 거의 떼먹고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인터넷에 나왔더라고. 처제가 처제 이름을 사놨는데 처제가 떼먹고 도망갔는데 이게 잡아 죽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 물었더라고요. 변호사가 예, 그 처제 잡아가지고 고소하면은 처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수탁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고소를 하는 기한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돈 팔아가지고 다 닦아 썼으면 현실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망가 버리면 거의 잡아봐야 지가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 고소하는 사람이 신탁자가 나무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의 결론은 형법상 횡령죄는 이게 구속이 되지만 이 실명법은 구속 안 되거든요. 그냥 벌금이거든요. 벌금이 많잖아요. 2억 원. 그래서 나무 명의로 해놓으면 거의 뺏긴다고 봐야 돼요. 자, 이게 소위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계약명의신탁. 지금 민법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하니까 이게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깊이 다 할 수가 없고요.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거 114페이지. 그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걸 보면 1번 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 2번 상호명의신탁, 3번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에서 제외된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는 뭐예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거고요. 가등기담보는 언제까지 돈 안 갚으면 가등기 했다가 나중에 그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준다. 이게 소위 가등기담보인데요. 그러면 가짜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도 아니면서 아니 그러면 돈 받기 최고 쉬운 게 뭘까요? 1번 차용증만 받고 돈 빌려주는 경우, 2번 근저당 설정하고 돈 빌려주는 경우, 3번 양도담보, 가등기담보하고 돈 빌려주는 거. 즉 민법에서 전형담보, 비전형담보 들어봤죠? 전형담보가 뭐예요? 전형담보. 전형담보라는 말은 민법, 법전에 형태가 있는 담보예요. 근저당 이런 게, 근저당, 저당권은 민법에 있죠? 민법에 없고 민사특별법에 있는 담보를 뭐라고 그래요? 비전형담보라고 그러잖아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비전형이라는 법전에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담보예요. 민법 법전에 있는 게 전형담보라고요. 1번, 2번 돈 받기가 어느 게 더 쉽냐고.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 회수하기가 근저당 설정 등기하고 돈 빌려주는 거 하고 가등기 담보하고 돈 빌려주는 거 하고 어느 게 나중에 채권 회수하기가 쉽냐고요. 네? 2번이 훨씬 쉽죠? 이거는 내 앞으로 돈 안 갚으면 갚기로 한 날짜까지 안 갚으면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미 모았으면 팔아먹으려면 싸게 팔면 팔리죠? 아무리 그래 안 된다 하더라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아무리 내가 싸게 팔고 싶어도 이거는 싸게 파는 게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경매하잖아요. 경매. 경매는 공개 경쟁 매매잖아요. 내 맘대로 싸게 못 팔죠? 그럼 경매하면 1년 걸려. 감정평가서 평가하고 뭐 유찰되고 하면 최소한 1년,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은 더 걸려요.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요. 평균 1년은 걸린다고. 경매로 현금화 시키려면
처음 안 갚으면 독촉하고 몇 달 지나야 경매 넘기잖아요. 그럼 경매 넘기고 나면 감정평가하고 그 한 6개월 지나야 최초 매각길이 정해져요. 그럼 거의 1년 걸려요. 그래서 비전형담보가 훨씬 돈 받기 쉽다. 저는 지금 걱정이, 저도 비전형이 쉽다고 해가지고 비전형 담보를 하고 제가 6천만 원을 빌려줘서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6천만 원 빌려주고 10개월 후에 이자 3천만 원 더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9천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차용증하고 가등기 준다 하더라고. 가등기 담보. 그래서 가등기 담보 알았다 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그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좀 지금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받을 때가 거의 받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어떻게 했냐면 한 공시지가 1억 한 5천짜리 하는 땅을 갖다가 이게 은행 융자가 한 1억 3천 정도 돼 있어요. 이게 1억 3천. 그 뒤에 제가 후순위로 이제 가등기 담보를 했는데 가등기 담보 저는 그냥 알아서 해라 했더만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공시지가가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제가 1,000만 원 낸 걸로 돼 있더라고.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죠. 1,000만 원 계약금 내고 나중에 잔금 1,400만 원 더 내면 명의를 넘겨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계약서에 보니까. 지금 골아프죠. 그럼 저는 지금 6천만 원 빌려준 데다가 1,400만 원 더 내고 1,400이 아니고 1억 4천 더 내고 여기다가 은행 융자까지 1,500 떠 안아 가지고 엄마 이거 3억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가등기 담보를 하고 했는데 가등기 담보가 제가 본등기 해버리면 이게 어차피 선순위잖아요. 이게 건대당은. 그러니까 이거 경매 넘겨도 이거는 먼저 받아가겠죠. 그럼 저는 또 1억 4천 더 줘야 되고 지금 이미 6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잘 보고 해야 돼. 그래서 그 친한 사람이라서 그 뭐 자꾸 따지질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줬는데 운명이 맡겨야 돼. 이제는. 어쨌든 이런 선순위, 저처럼 이런 선순위가 없고 깨끗하다면 뭐 가등기 담보하면 거의 받을 가능성이 있죠. 저당의 선순위죠. 네? 저당의 선순위죠. 뭐보다? 아니 제가 빌려준 상태에서는 그래요. 건대당 설정되어 있는데 그 후에 담보 가등기를 했으니까. 예. 그렇죠. 먼저 이제 등기했다면 만약 가등기 담보가 먼저 돼 있다면 그 후 뒤에 들어온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뒤에 들어온 거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미리 은행 대출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한 게 거의 사채나 비슷한 거죠. 근데 이렇게 비싸게 많이 준다는 거는 뭐 또 계약서는 자기가 투자라고 적어놨더라고. 투자는 손해보면 투자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그 차용증을 적을 때는 투자라고 안 하고 그냥 빌려준다고 해서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이자 3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뭐 이자 제한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더라고. 또 대부업법 이런 거 있어가지고 등록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뭐 한 40% 이 정도밖에 30 몇 프로밖에 못 받더라고요. 법적으로 이거 차익증 적어도 아마 3천만 원 받는다. 이건 무효될 가능성이 많아요. 6천만 원 빌려주고 3천만 원 받는다는 거는. 자,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이거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요. 양도담보 이미 소유권이 안으로 넘어왔지만 그건 돈 빌려주고 그걸 담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은 명의신탁이 아닌데 이제 근데 그 대신에 가짜로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가 아닌데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인 것처럼 허위담보 목록 제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신탁하고 똑같이 신탁자하고 똑같이 처벌받아요.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를 하는 약정을 하고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혹시 재건축 하는데 살아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면은 조합이 수탁자가 돼요. 그리고 그 각 건물 개별 아파트 소유자들이 신탁자가 돼요. 그러면 명의 신탁 맡겨버린다는 이야기 수탁자한테. 수 받을 숫자죠. 받는 사람이 수탁자죠. 자기 명의가 이제 그러면 주택조합이면 만약 예를 들어서 개포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수탁자예요. 소유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시공사가 될 텐데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뭐 하냐면 보통 도급계약 체결해요. 그럼 건물 다 지어주면 얼마 준다 이렇게 보통 한다고요. 그러면 돈 안 주면 건물 안 짓겠죠, 그 사람들도. 그 조합 아파트도 이게 무조건 남는 게 아니고 텔레비전 나온 거 보니까 조합 아파트 해가지고 손해본 사람도 많더라고요. 계속 공사는 안 되고 몇 년씩 막 한 10년씩 지연돼 버리고 이러면은 대출 받아가 샀는데
문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요. 이런 수탁자가 누군지 신탁자가 누군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합 아파트는 그럼 건물 다 짓고 나면은 이제 다시 신탁 등기, 해지 등기를 합니다. 해지하면은 이제 원래 소유자한테로 다 가는 거죠. 그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요. 재건축인 경우는 재건축 조합이 소유자라고요. 조합 만대로 그래서 다 공사비 지불하고 합니다. 종중 배우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조세포탈 맨 밑에 6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고 이 경우 과징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배우자 종중 명의신탁 이 명의신탁의 유래가 일제시대 때 20년 정도에 이게 생겼어요. 명의신탁. 왜 생겼냐 하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는 등기제도가 없고 문기제도였습니다. 등기제도가 없었어요. 한명회 같은 거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해요? 상납할 때 보면 그냥 집문서 날 주뿌리면 그게 그냥 물건 맺는 효력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등기 권리증만 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냥 집문서만 주면 그냥 집 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등기해야 되죠? 옛날에는 등기제도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등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라고 했어요. 등기 안 된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몰수하겠다고 해서 등기 안 하면 단 등기하면서 자연인 명의로만 등기할 수 있다. 종중, 문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행민법에서는 종중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잖아요. 안 됐어요. 일제시대 때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땅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저희 집안만 보더라도 전부 다 종중, 문중산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문중 어른이 너 그냥 문중에서 호적 파낸다 이러면은 뭐 겁이 나가지고 말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재산이 다 문중 이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문중이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중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장손 앞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장남 앞으로 그냥 개별 등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는 종중 땅인데. 지금 우리 집도 그래요. 형님 앞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집안 싸움 많이 했어. 집안 어른들이 저보고 넌 좀 법 배웠으니까 말해봐라. 형님 앞으로 등기하는 게 맞냐? 이게 종중 앞으로 다시 등기를 돌리는 게 맞냐? 문중 땅인데 묻더라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건 누굴 편을 들겠어? 형님도 앞에 앉아있고, 지금 그 사무장 조사받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사하고 상무하고 같이 들어가 조사받으면 물으면 대답하기 힘들죠?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이게 명의신탁이 그렇게 유래됐다고요. 그리고 이게 종중을 다 처벌해버리면 전부 종중은 지금 장남 앞으로 다 돼 있거든요. 대부분. 그 다음에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어떻게 돼 있겠어요? 지금 보통 옛날에는 전부 다 남편 이름으로 다 돼 있었죠. 부동산이. 부부 같이 벌어도. 지금은 누구 이름으로 많이 돼요?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 지금 남자 여자 이름 중에서 내 이름으로 해야 돼. 내 이름으로 조심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남 주는 건 쉬워요. 남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빼앗아 오는 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 지금 바보 같은 남자들이 지금 다 뺏기고 있어요. 여자들이 조금만 잘해주면서 그 이상하게 부동산 있어 보니까 전부 남자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서서히 여자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팔을 때는 남자 이름 되는 거 팔았다가 살 때는 여자 이름으로 사고 앉았더라고. 조심해. 나중에 길거리에 나올 수가 있어. 결혼 안 할 거라고.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고. 그 이현미 노래 중에 결혼 안 하길 잘했어. 그런 노래도 있기는 있더라. 자, 어쨌든 그래서 배우자 종중 그러면 배우자나 원래는 부부 공동으로 들었으면 공동재산이잖아요. 근데 남편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그런 것까지 그 부인 재산인데 남편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부동산 개업하려면은 재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우자 이름으로 돌려놓는 게 좋겠죠? 내 이름으로 재산 많아가지고 나중에 사고 나면 중개사고 나면 다 그 돈 압류해가지고 전부 다 물어내야 돼요. 부인 명의의 재산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자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아, 부인 재산을 내가 개업 공개사인데 중개하면 예, 배우자는 배우자 명의권은 해도 돼요. 네, 배우자 거는 직접 거래 아니 개업 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배우자나 A 명의로 돼 있는 건 사고 팔고 중개해도 돼요. 내 명의로 직접은 안 돼요. 저는 지금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며칠 전에 지금 저한테 수업 들었던 사람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사람 자격증 빌려달라더라고 합격했는데 자기 자격증 있는데
뭐 하려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30만 원 준대. 한 달에 30만 원씩 준다고 빌려달라더라고요. 유자격증 있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 자격증으로 하면 직접거래 걸려서 빌라가 지금 금정 뉴타운 우리 동네 그 옛날 뉴타운 한다고 했다가 한참 비쌀 때보다 지금 막 반값 이상 폭락했거든요. 옛날에 뉴타운 된다고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지분 가격. 그 지금 반값도 안 돼. 그때 한참 올랐을 때 비해서. 그러니까 막 싸게 한 3분의 1로 금매 나온 거 찍어가지고 샀다가 몇천만 원 더 붙여가지고 팔고 이런 거 자기 이름으로 해버리면 자기 계약이 직접거래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격증 가지고 하면. 그래서 제 거 빌려달라고 해서 무서워서 못 빌려주겠더라고요. 완전 대충대충 몰라서 그렇지 선생님 세상에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야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완벽하게 하려 해도 당하게 돼 있는데 대충대충 하면 한 번은 사고 나요.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돈 좀 작게 벌어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그럼 배우자 종중은 명신탁이기는 해요. 명신탁이지만 다만 처벌하진 않는다고요. 명신탁 아닌 게 아니고 위에 명신탁 아닌 거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신탁, 신탁등기라고 돼 있죠. 배우자 종중 명신탁은 명신탁이기는 하지만 단지 처벌하지 않는다고.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멘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중개사고 나고 나서 내 이름을 넣은 재산 배우자 명의로 돌리면 사고 나고 나서 돌리면은 형법상 채권 멘탈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민법상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돌려놓으면 상관없어요. 배우자 명,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순자 명의로 돼 있는 거는 어떻게 회수할 수가 없죠. 추징금. 연희동 집 같은 건 이순자 명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이미 돼 있는 거는 할 수가 없다고. 사고 나기 전에부터 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로 미리 돌려놓고 사업하는 게 좋아요.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은 남편이 사업하면 여자 명의로 많이 돌려놓죠. 그래가지고 부도 내려고 한 건 해가지고 나중에 부도 내버려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115페이지 민법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 처벌 규정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처벌 규정도 나와요. 3번에 양가로 3번 벌칙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거기 명신탁자 및 교사자. 교사자는 시킨 사람이죠. 뉴스에 보니까 그렇더랍니까? 조 부사장이 교사, 위정하도록 교사, 거짓말로 하도록 교사 시켰다 이 말이죠. 교사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거짓말 하라고 증거를 조작했는데 교사라는 말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교사한 사람이나 그러면 살인하라고 우리 남편 좀 죽여달라고 시키는 사람하고 그렇다고 돈 받고 죽이는 사람하고 누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법정형이 똑같아요. 법정형. 살인 및 교사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298조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시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법정형은 똑같은데 선고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선고형 판사가 선고할 때는 돈 주고 시키는 사람하고 돈 받고 하는 사람하고 법정형, 선고형. 선고형은 시험에는 보통 법정형이 나와요. 선고형도 간혹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형이라고 무조건 사형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인범들 10년 징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죽이라고 시키는 사람, 죽이는 사람 중에서 선고형은 누구 무겁게 하겠냐고. 여러분이 판사라면 시킨 사람? 시킨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킨 사람보다 돈 받고 하는 사람 더 무겁게 처벌해.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죽이는 걸 실행했기 때문에 죽인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해. 현실적으로는. 법정형은 똑같고 선고형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5년에 2억 원이 가장 무거운 거고요. 니은이 뭐예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허위담보 목록 제출한 자고요. 디귿은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입니다.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동그라미 2번 명의수탁자 및 교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조가 뭐냐면 개업공개사가 이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방조죄입니다. 방관한다는 이야기죠. 방조죄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맨 위에 다시 올라가서 과징금이 있는데 과징금은 바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과징금은
얼마를 부과하느냐 하면은 과징금은 100분의 30, 즉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받고 나서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부과하고요. 그게 양가로 2번. 또 1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삼 정부 때 실명법이 제정돼 가지고 뭐 박태준 씨나 김종필 씨나 이런 분들이 찌라시에 의하면 재산을 많이 뺏겠다는 설이 있어요. 나무 이름은 다 등기해놨다가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안 돌려주고 소송하고 하면 망신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다는 설도 있어요. 자, 그러면 10억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나무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그러면 최대 얼마 뺏겨요? 1번 나무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명의신탁자는 얼마예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2억 이하 벌금. 그 다음에 과징금이 얼마예요? 부동산 30% 이하 과징금이잖아요. 그럼 최대 3억이죠? 3억 이하 과징금. 과징금 받고 나서도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이 10%잖아요. 10억에 10%면 1억. 1차 이행강제금. 또 1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얼마예요? 몇 %예요? 20%, 2억. 2차 이행강제금. 합하면 얼마예요, 지금? 8억 뺏긴다고, 8억. 나무 이름으로 10억 등기해놨다가 4명으로 돌리려 하다가 10억짜리 돌리려 하다가 8억을 물어내야 된다고요. 벌금하고 이거 과징금 이행강제금으로. 그래서 나무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 지금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인데 지금 총각인데 모태솔로인데 본인도 그렇다고? 아니라고? 어쨌든 그 친구는 지금 누나가 돈은 다 되고 자기 이름을 돼 있어요. 부동산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뭐죠. 재산세 내야 되고, 지금 안 그러면 제 친구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정부에서 보호받아야 되는데 농사 짓고 있는데 지금 재산세 내야 되고요. 세금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고, 자기 이름으로 재산돼 있으니까. 그 나중에 누나가 팔면 얼마 줄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고통받고 있어요. 괜히 자기 재산도 아닌데 남의 재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저 같으면 그냥 팔아먹고 도망가버리면 되겠죠. 뭐 등기 필증 다 잊어먹어도 그냥 팔 수 있잖아요. 잊어먹어도 등기부만 떼가지고 팔아먹으면 돼. 분실했다 하고. 팔아먹어야 돼. 안 팔아먹는 이상은 엄청나게 손해가 많다고요. 재산세 같은 거 내야 되고. 뭐 재산 많으면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오늘 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한 문제씩 각각 출제되고요. 민법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이거는 실명법, 이거는 민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중개사법에는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 토지법 했습니다. 외국인 토지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농지법, 농지취득자익증명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 오늘 내드린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 1번은 오늘 내드린 문제 간략하게 보면 이거는 1번은 뭐냐 하면은 사전신고냐 사후신고냐 이거 문제입니다.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사후신고입니까 사전신고입니까?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사후신고입니다. 그래서 조성을 한 자인데 조성을 할 자는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사전신고냐 사후신고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문중자연장지는 조성한 자가 아니라 조성할 자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문중자연장지는. 그 다음에 법인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1, 2, 3번 비슷하면서 좀 다르죠?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사후신고, 2번에 종중자연장지는 사전신고, 3번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가족 종중 문중 묘지 안의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틀린 것만 한번 볼까요? 7번
7번에 보니까 묘지 매장 기간은 10년이 아니고 15년입니다. 원칙 15년. 그 다음에 1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장 60년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7번은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틀린 걸 보면 매장을 할 자는 매장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매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다. 항상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 이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사 등에 관한 본 위주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화장 신고하고 13번 개장은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화장은 불태우는 게 화장이고요. 개장은 뭐예요? 이장이죠. 이장 옮기는 거. 화장 신고와 개장 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사후가 아니고요. 14번은 협회가 아니라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라서 강의가 없고 마지막 주에 있죠. 마지막 주 수요일인가요? 그 며칠이죠? 마지막 주? 아니 다음 주 말고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라서 없잖아요. 31일이 목요일이라고요? 수요일 아니에요? 목요일 아니요. 목요일은 1월 1일일 거야. 수요일 31일입니까? 이제 31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요일 날. 다음 주 크리스마스 때 즐겁게 노시고요. 리듬을 타야 돼. 너무 공부만 미친 듯이 하면 빨리 지쳐가지고 쓰러져요. 시험 볼 때까지 못 가. 리듬을 타야 된다고.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지금부터 목숨 걸고 하면요. 지쳐버려요. 빨리. 그러니까 좀 즐기면서 놀면서 리듬을 타면서 하세요. 마지막에 저는 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 공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공부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밑빠진 독에다 지금 물을 막 다 쏟아부었다고 그게 시험 볼 때까지 가냐고. 다 빠져버리고 하나도 없죠? 지금 물기만 안 마르게 서서히 물을 붓고 있다가 내년 10월달 돼가지고 확 쏟아부어야 밑이 구멍이 나 있어도 쏟아부으면 조금 그래도 시험 보는 날 조금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시라고요. 서서히 신압으로 해야 돼.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31일 날 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